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한인단체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사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단체들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부터 실내 대형 행사 입장객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중단합니다. LA 카운티도 주정부의 정책에 동참합니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하위 변이 BA2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잭슨 후보자는 어떤 두려움도 호불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리한 이동 일정으로 안보 공백과 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하면 취임 후 통이동 사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전 국정과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만 다룰 전담팀이 만들지를 두고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LA론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55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가족 이민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1, 2, 3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 순위는 전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의 우선 일자는 2014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인 2B 역시 전달과 같은 2015년 9월 22일,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 우선 일자는 2008년 11월 22일, 시민권자 형제자매인 4순위 역시 2007년 3월 22일로 우선순위는 동결됐습니다. 200여 년이 넘는 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이라는 두 개 장벽을 넘어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겁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에 따른 것으로 흑인 여성 후보자를 상대로 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233년 미국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Not a single justice has been a black woman. You, Judge Jackson, can be the first. It's not easy being the first. Often you have to be the best. In some ways, the bravest.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은 그동안 모두 115명이었는데 남성 2명과 여성 5명을 제외한 108명, 94%가 백인 남성이었다는 게 미 의회 설명입니다. 잭슨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기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법관으로서 두려움이나 선입견 없이 사건에 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uring this hearing, I hope that you will see how much I love our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s that make us free. 잭슨 후보자에 대한 미 상원 인사청문회는 나흘 동안 계속되며 법사위와 상원 전체 투표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확정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선 후보자가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동 음란물 유통 과정 판결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부통령실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은 고든 박사를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는 지난 14개월간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해서 풍부한 외교정책적 경험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맡았던 고든 신임 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3년에서 15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중동, 북아프리카, 걸프 지역 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에서 13년에는 국무부의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1998년에서 9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국장을 각각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멈추고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KBS 특파원이 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중순 80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8일 2만 9,600여 명에서 이틀 뒤인 20일 2만 9,9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인은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BA2 감염자 비중은 지난 5일 13.7%, 12일은 23.1%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을 이미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not be surprised given the fact that we've begun to open up and we have an increase in the BA2 variant that we'll be seeing an increase in cases. 파우치 박사는 그러면서도 유럽 사례를 보면 중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they are seeing now is not an increase in severity of disease. For example, their ICU bed usage, their intensive care unit bed usage is not up. The overall all-cause mortality is actually down. 파우치 박사는 현재로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환자가 증가하면 규제를 다시 시행하는 등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 see a significant surge, particularly one that might result in increased hospitalizations, we have to be prepared to pivot and perhaps reinstitute some of those restrictions.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 성인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보다 입원할 가능성이 12배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예방률은 델타 변이의 경우 95%, 오미크론의 경우 94%였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형 실내 행사 입장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정책이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결정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1,000명 이상이 입장을 하는 대형 행사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은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LA 카운티도 주정부 결정에 동참을 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 야외 행사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LA 카운티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한인단체들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인사회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단체들을 돕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LA 한인회를 찾은 김 총영사는 제임스 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과 면담을 하며 팬데믹 기간 한인회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은 팬데믹 초기 직장을 잃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행을 진행했던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두세 달이면은 좀 하고 빠져야지 했는데. 또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주호 범죄는 아직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자 김 총영사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LA는 어떻습니까? 제가 뉴욕이라든지 애틀란타도 그렇고 에이전들의 증오범죄가 있는데 그런 일도 총영사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외에도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 언어를 DMB 필기시험에서 삭제하려 했던 것을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저지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인회 방문을 마친 김 총영사는 이후 LA 민주평통을 방문해 평통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건의 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승우 LA 민주평통 회장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에 대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행사 참가자들하고 또 악수하시면서 또 면도 익히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평통 모임이 또 활기차지 않을까.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는 앞으로 한인단체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테슬라 차량으로 스턴트를 하는 모습을 찍던 남성이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일요일 새벽 0시쯤 에코파크 지역 박스터와 알바라도 스트릿 부근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경사가 있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휴대폰으로 촬영됐고 이 영상이 틱톡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27일 제9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헐리우드 블루버드 인근 도로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 오렌지 드라이브에서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에 대한 통제는 이미 시작됐고 이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은 3월 30일에 재개됩니다. 또 엘 캐피탄 극장 동쪽의 골목길 역시 오늘 밤부터 30일 아침 6시까지 통제가 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의 통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작되며 월요일 아침 6시를 기해 차량 통행이 재개됩니다. 메트로 레드라인은 일요일 하루 헐리우드과 하일랜드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를 따라 운행하는 메트로버스 역시 교통 통제 기간에는 다른 길로 우회합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6에 육박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갤런당 $5 98.8센트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27일간 $1 20센트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 6센트가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2센트 상승한 갤런당 $5 94.7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말리부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아침 9시 2분경 말리부에서 남남서쪽으로 9마일 떨어진 지점을 진앙으로 진도 2.9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LA는 물론이고 사우전 옥스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각 프리웨이 구간들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벌써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다가 멜로즈 애비뉴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이고요. 트릭스 스트리트 구간과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포드 블루버드 구간 13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롱비치 블루버드 구간 추돌 사고 발생했고,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글렌델 블루버드 구간에는 히트앤런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23일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 정상,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 그리고 주요 7개국 G7 정상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부당한 전쟁으로 인도적 문제와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동맹과 우방국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폴란드 방문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두고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200만 명 이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 다른 유럽 국가들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만큼 지원을 포함한 대응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주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으로서 안보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폴란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무기를 지원할 뿐 나토의 직접 군사 개입에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우크라이나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장이 된 유럽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는 연쇄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러시아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성격이 강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들 정상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전술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오늘 통화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안보 지원과 폭력을 피해 대피한 수백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휴전에 이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간 기업들에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에 부과한 전례 없는 경제적 대가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면서 그것은 러시아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억제, 저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존 설리반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 등 대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 YTN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설리번 미국 대사를 불러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항의 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최고위급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러미 관계를 단절의 경계에 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동은 단호하고 굳건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이유 없는 부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한 명백한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Russia is carrying out an unprovoked and an unjustified war on Ukraine, and we are seeing clearly evidence that they are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and committing indiscriminate attacks. 푸틴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 전범이고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가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러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테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reiterating those warnings, and we're doing so based on evolving threat intelligence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s exploring options for potential cyber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 테러를 지목한 셈인데 미국과 러시아 간 직접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과거 수십 년간 몰래 수집해온 옛 소련제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증강을 위한 이번 지원에는 소련의 이동식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SA-8이 포함됐다고 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의 소련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취득해서 분석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련 붕괴 후 비슷한 종류의 장비를 물려받은 우크라이나군에 친숙한 무기여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방부가 오늘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의 중이라며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초점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법을 알고 훈련을 받아 익숙한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이 S-300이나 S-400인지 묻는 말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익숙한 시스템이라는 발언 취지에 비춰 이들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커비 대변인은 추가 질문에 당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미국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이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외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슐츠 총리와 통화해서 키이우 정권이 나아갈수록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시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리우폴에서 약 2,500명이 사망했습니다. This is a war crime, a massive war crime what's happening in Mariupol.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의 쇼핑몰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이행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Будь ласка, військову машину цієї країни, Росії, жодного євро для окупантів.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기간에 휴전체제 도입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은 존 설리번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조치해 양국 관계가 단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은 더 많은 체첸 전사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장면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량 대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isa tai byloja, kad Lietuva rengiasi gyventi visiškai be Rusijos energetinių išteklių. 한편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최대 5,000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거짓이며 그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취임에 맞춰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무리한 이동 일정으로 안보 공백과 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5월 10일까지로 날짜를 못 박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청와대가 무리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 결과였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우선은 안보 공백 우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 당선인 측 계획대로면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이 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돼야 합니다. 이 기간 군 통수권자이자 안보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도 과거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용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측에 우려를 전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당선인 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도 청와대는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청와대가 취임 전 대통령실 이전에 제동을 걸자 윤 당선인 측은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이동에서 업무를 볼 것이고 청와대 완전 개방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맞선 건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시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YTN입니다. 사실상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청와대 발표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2시간여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가 안타깝다면서 집무실 이전을 정권 인수인계의 필수 사항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 취임 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취임 직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경하게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나친 발목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맹비난했습니다. 새 정부의 결단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비 편성도 못해주겠다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된 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양측 모두 회동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아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것 이런 모습을 좀 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간 실무 협의도 재개됐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에 더해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권 이양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 정부가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윤 당선인을 향해서 불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10여일 만에 정면 충돌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현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대선 불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의 힘을 빼려 하고 있고 청와대가 부하 뇌동한다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 광우병 촛불 시위에 빗댄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든다고 주장한 건 근거 없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목리를 부리는 것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했던 광우병 소동의 추억을 되살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결정에 대해선 제왕적 행태의 전형, 막가파식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임기 말 힘이 빠지는 레임덕을 빗대 처음부터 무력해지는 취임덕이라고 지적하고 불통 본색이라며 한국의 트럼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당선인의 상징적 공약을 놓고 여야는 다시 전면전 양상입니다. 긴급 소집된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여야가 연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 공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발목을 잡는다고 맞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서는 불통 정권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집무실 이전 기간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지난 열흘간 소모적인 논쟁 속에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무실 인테리어, 집무실 이사 비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호와 안보 문제, 국민 불평과 비용 등을 두루 고려한 결론이라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 1조가 넘는다고 부풀리는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조가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줄줄이 열고 여론전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도 무리하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를 모색할 겨를 없이 당선 열흘 만에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윤 당선인의 여소야대 리더십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본격 닻을 올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월 초 대통령 취임식 전에 국정과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만 다룰 전담팀을 만들지를 두고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문 실무위원까지 인선을 마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집니다. 또 새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시점은 5월 초로 잡았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부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국정과제 1, 2차 선정을 거쳐 25일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비상대응 전담팀을 특별위원회로 격상시켰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합니다. 첫 회의에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을 줄이기 위해 치료 체계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 전문 실무위원이 포진한 경제 2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정권 교체의 주요 이슈로 꼽혔던 터라 따로 전담팀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세간의 이목이 청와대 이전에 집중돼 논란이 가중된 만큼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01.94포인트가 하락한
34,552.99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94포인트가 빠진 4,461.18, 나스닥 지수는 55.38포인트 하락한 13,838.4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7 42센트가 오른 배럴당 $112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원물 가격은 지난 8일 이후 거의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늘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중립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가격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제한을 가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연준 회의 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은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례로 2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세계가 결국 새로운 정상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공급 측면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시기와 범위는 매우 불확실하고 아주 단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향후 3년에 걸쳐 2% 근방으로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역사적 선례가 있다며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긴축 통화 정책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위험을 상장 기업들의 공시에 포함하는 구체적 방안을 공시했습니다. SEC는 해당 방안을 회의에 붙여서 논의한 뒤에 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최소 2달간 공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SEC 위원 가운데 3명이 민주당원, 1명이 공화당원이라 해당 제안은 SEC 내부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 기업들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배출량 범위 1, 2로 구분되며 일부 기업들은 납품업체나 협력사의 배출량을 표시하는 범위 3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회사 사업과 전략, 전망에 있어 실제하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엔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도 포함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오늘 장기 사업 계획 청사진인 마스터 플랜 3 구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의 주제로 대규모 사업 확장과 인공지능인 AI를 제시했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주요 주제는 인류를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최대 규모의 사업 확장과 AI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초고속 지하 터널 굴착 업체인 보링 컴퍼니의 사업 계획도 마스터 플랜 3에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 테슬라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지난해에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8일 마스터 플랜 3를 작업 중이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했습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6년 만에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사인 앨러게이니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수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앨러게이니 순자산의 1.26배로 주당 인수가는 $848 2센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앨러게이니 종가 기준 25.3%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2016년 항공기 부품업체인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를
37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버핏은 성명을 통해서 버크셔는 내가 60년간 가까이 지켜본 회사인 엘러게이니의 완벽하고 영원한 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오늘 미 전국의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화폐 옵션 거래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과 손잡고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인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액 결제 옵션이란 기초자산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의 거래를 가리킵니다. 이날 발표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데미언 밴더윌트 갤럭시 디지털 사장은 이번 거래는 은행이 고객들을 대신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맞춤형 익스포저를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첫 조치라며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이 거래소 기반 상품이나 선물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시장에 연관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등 애플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복구됐습니다. 서부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 30분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아이튠스 스토어와 애플 지도, 팟캐스트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의 시스템 상태 사이트에 따르면 중단된 서비스는 게임 서비스인 애플 아케이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팟캐스트와 아이클라우드 등을 포함해서 한때 20여 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서비스 차질은 두세 시간 만인 오늘 낮쯤 모두 복귀가 됐습니다. 2월 전미 활동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2월 전미 활동 지수가 0.5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전미 활동 지수는 전월치 대비 소폭 내렸습니다. 이는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미 활동 지수는 지난해 9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미 활동 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 지표를 가중 평균해서 구합니다. 2월에는 생산과 고용, 판매 영역이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소비와 주택 관련 지표는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소식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초헤이가 시범 경기에 첫 등판에서 삼진을 5개 잡았습니다. 오타니는 오늘 시범 경기 선발로 나와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3안타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츠의 배지환 선수가 오늘 세 번째 교체 출전했지만 안타를 신고하진 못했습니다. 배지환은 탐파베이와의 시범 경기에서 2루수로 교체 출전해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탐파베이의 최지만 그리고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시범 경기 첫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은 콜로라도 라키스와의 시범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출발해서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선발 투수로 나온 다르비슈는 3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스가 프랜차이즈 스타인 라이언 지머맨의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 구단은 지난달에 은퇴한 지머맨의 등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지머맨의 영구 결번 행사는 오는 6월 1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 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이번 한 주일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특히 내일과 모레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후반 90도 가까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온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도 내일 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카운티 산악지대, 웬츄라 카운티 내륙과 해안 등지에 내려져 있습니다.
LA 일원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5도, 내일은 역시 화창한 날씨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13도 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LA 지역 87도, 밤 최저 5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89도에서 9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가 87도, 해안 지역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곳에 따라 구름 끼거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최저 71도,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 예년보다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의 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